미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한 그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었죠. 미국조차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얻지 못했던 그 자원 독립의 해답을 놀랍게도 한국이 먼저 손에 넣은 겁니다. 백악관 긴급회의실. 심장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공장 가동률 100%.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한 문장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히토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들이 서로를 오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미국의 자존심을 뒤흔든 그 신기술의 실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국 히토류 전면 수출 금지. CNN 속보 자막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앨런 브룩스, 미국 전략소재위원회 의장입니다. 이 일을 맡은 지 15년, 그러나 오늘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오전 8시 백악관 지하회의실 안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87%. 내가 말했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8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근 겁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 낯선 이름의 원소들이 없으면 반도체도, 전기차도, 미사일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라인 정지됐습니다. 국방부 파견 분석관 에단 밀러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잉 전투기 엔진 공장도 멈췄습니다. F-35 라인까지 정지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예상된 일이야, 에단. 말은 침착했지만 속은 불안으로 들끓고 있었죠. 우리에겐 프로젝트 프리덤이 있잖아. 호주, 캐나다 물량 확보분이 있을 거야. 그때 대통령 과학보좌관 차라 콜린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각국 피해 현황입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 영역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일본 93%, 독일 89%, 영국 85%. 각국의 산업 가동률이 실시간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내 예상 손실액 1조 3천억 달러. 차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대로면 일주일 안에 전 산업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눈에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부분만 초록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검붉은 지도 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빛. 잠깐, 저건 뭐지? 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영향 없음. 0%.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데이터 오류겠죠? 나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 말이 안 되잖아. 의회기술위원회 부의장 조지 리커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그는 늘 한국을 낮춰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도 히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직 재고가 남은 거겠죠. 며칠 안에 똑같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리사 최, MIT 출신의 재료공학 박사이자 우리 위원회의 국제협력 담당 과학자, 한국계 이민 2세였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리커드는 여전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히토류는 전량 중국에서 들여오잖아요. 아마 재고가 좀 남은 거겠죠. 며칠 안에 똑같이 멈출 겁니다.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하지만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누군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장님, 리사 최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MIT 출신의 재료공학 박사이자 우리 위원회의 국제협력 담당 과학자, 한국계 2세 리사 최.
그녀는 차분히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 생산 데이터입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포스코 98% 정상 가동, 삼성전자 100%, 현대자동차 102%, 평소보다 생산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리커드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데이터야.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없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게 가능한가?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같은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로이터, 니온게이자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실시간 화면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모든 외신이 한 목소리로 한국은 정상 가동 중이라 보도하고 있었죠.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히토류는 현대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이야? 나는 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연금술을 개발했다는 거야? 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고정된 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리커드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사, 설마 내 안에 흐르는 그 피가 판단을 흐리는 건 아니겠지? 모욕적인 말이었죠. 한국을 과대평가한다는 뉘앙스의 회의실이 싸늘해졌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돌렸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부의장님. 혈통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했고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됐어. 나는 손을 들어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지금은 내부에서 싸울 때가 아니야.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세계지도 한가운데 유독 선명한 초록색의 한반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년 동안 추진해온 프로젝트 프리덤. 호주 마운트웰드 광산을 확보하고 캐나다와 협약을 맺고 재활용 시설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에단, 국방부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국무부에 연락해. 비밀 항공편을 준비하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장님, 설마 지금 한국에 직접 가시려는 겁니까? 차라 콜린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나는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리커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리를 비우다니?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사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내 말이 맞다면 우리가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리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2년 전쯤이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극비리의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아리프리 시스템이라고 했죠. 아리프리? 히토르프리, 히토류프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한전이 함께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산업부, 과기부, 그리고 국방부 일부 인원도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리사를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의장님,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이 미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53통, GM, 애플, 레이시온, 보잉, 그리고 백악관 참모진까지 모두 절박한 목소리로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브룩스, 대책이 뭐야?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나는 전화를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보다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덜레스 공항 정부 전용 터미널 서울행 비밀 항공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바다 건너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르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미국의 자원 안보를 지켜왔다고 믿었죠. 중국이 언젠가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라는 것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캐나다, 남미까지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걸까? 그들의 기술은 얼마나 앞서 있는 걸까?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만 3,000km. 단순한 거리 이상의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미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입국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한 비밀 통로로 이동했죠. 세관도 입국 심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포항까지 2시간 반 걸립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산업부 파견 유연석입니다. 차는 새벽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공장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공장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죠. 세계의 절반이 멈췄는데 여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정상 가동 중이군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연석이 100m 너머로 나를 흘끗 보았습니다. 곧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리사였습니다. 화상 통화 요청이었죠. 의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화면 속 리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오후일 시간이었죠. 포항으로 가는 중이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맞지? 네. 제가 보낸 자료 확인하셨죠? 아리프리 프로젝트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유연석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착 후에 통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어서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장님, 선입견을 버리세요. 눈으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비행기의 잔여 진동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막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바다의 냄새와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멀리서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아침 햇살에 반사된 유리 외벽이 마치 하나의 금속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출입증 검사를 3번,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죠. 내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원이 무전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브룩스 의장님이시죠? 박서연입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실험복 위에 단정히 묶은 머리, 침착하면서도 단단한 눈빛.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연구동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전 세계가 마비된 위기 상황인데 여기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대화하며 웃는 연구원들, 모니터 앞에 앉아 계산하는 엔지니어들. 마치 세상이 멈춘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기입니다. 박서연이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죠. 아리프리 엑스트랙션 랩.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 가까이 닿을 만큼 높고 넓은 공간. 중앙에는 원통형 반응로가 서 있었고 그 주위를 수십 대의 계측기와 모니터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반응로 표면은 흰 증기에 덮여 있었고 금속 특유의 진동음이 은은하게 울렸죠.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공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묘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패전지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박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토류 없이 동일한 자성을 가진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오디뮴의 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죠. 그렇게 생각하셨죠? 박서연이 내 표정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 순간 김도윤이 조작 패널 위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웅 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반응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측기 바늘들이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패전지 자석 20kg 투입합니다. 그가 레버를 당기자 검은색 금속 조각들이 반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반응로 내부에서 눈부신 녹색빛이 터져나왔습니다. 형광등보다 더 밝고 생명체처럼 맥동하는 빛. 내 눈이 그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뭐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서연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촉매 반응입니다. 히토류를 쓰지 않고 동일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나노 구조체가 형성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추출 효율 61%, 기존 대비 비용 42% 감소. 숫자 하나하나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이야 조작된 데이터겠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건 실시간 분광 분석 데이터예요.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화면에는 파장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실험실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 열, 진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확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펙트럼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붉은 선이 푸른 곡선을 넘나들고 녹색 파동이 계속 상승했죠. 네오디뮴도 디스프로슘도 없는데 자성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죠. 박서연이 조용히 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우린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원리를 바꿨어요. 원리를요? 내가 되물었죠. 네, 자성의 원리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더니 분필을 들었습니다. 전자 스핀의 배열을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면 히토류 없이도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복잡한 수식들이 칠판을 채웠습니다. 양자 스핀, 결맞음, 위상 안정화. 양자역학의 깊은 수식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녀의 계산은 내 이해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죠. 박서연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실패했어요. 10번 넘게 폭발했고 5번 실험실이 정지됐죠. 그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정부에서도 예산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고된 시간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내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히토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움직였으니까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2차 실험 준비됐습니다. 박서연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엔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이었죠. 역시 히토류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응로가 다시 녹색빛을 내뿜었고 계측기 바늘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효율이 어떻게 되죠? 내가 물었습니다. 73%입니다. 김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의 얼굴에는 피곤보다 자부심이 먼저 보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샘플을 가져가도 될까요? 미국에서 재검증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서연이 봉인된 유리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샘플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실험실을 나서며 요청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 6개월간의 실험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유연석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기밀이라서요. 답답했습니다. 속임수가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룩스 의장님, 박서연이 내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저 자신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공장들이 보이시죠? 모두 아리프리 시스템으로 전환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포항의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오염이 아닌 정화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막아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멈추는 걸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박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했다면 믿으셨을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내 오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우리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허풍을 떤다고 했겠죠. 아니면 기술을 빼앗으려 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테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기술을, 성과를, 자존심을 삼켜왔습니다. 차가 포항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속임수야, 그렇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걸.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에단이었습니다. GM이 전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포드도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엔 한국의 샘플이 들려 있었죠. 희망인지 굴욕인지 모를 그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남았습니다. 금방 돌아갈게. 준비해둬. 보고할 게 많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항의 공장 굴뚝들이 여전히 연기를 뿜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날 그들은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걸.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4시간, 나는 내내 손에 든 샘플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금속 조각이었지만 이 작디작은 물질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한전 연구단지입니다. 운전석에 유연석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건물군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초전도체 연구소 은빛 로고가 새벽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내 질문에 유연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했죠. 이번엔 더 놀라실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초전도체 실험동이라는 표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장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원형 장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기계가 분명히 작동 중인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동 중인 게 맞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네. 회전 속도 시속 3000회전입니다. 오세훈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장치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아리프리 모터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히토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석으로 만든 모터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없이 이 속도를, 이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초음 측정해 볼까요? 오세훈이 미소를 지으며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가 데시벨 측정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엔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0.0dB. 실험실 안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모터가 내 앞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터 바로 옆에서 측정해보세요. 오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데시벨 측정기를 장치에 거의 밀착시켰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0.0. 완전한 무음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기계는 진동과 소음을 만들어요. 물리법칙이에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은재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었죠.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실시간 성능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효율 99.6%, 에너지 소비는 기존 대비 58% 감소.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당연한 듯 물었습니다. 초전도체는 극저온 냉각이 필수잖아요. 박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냉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온 초전도체도 아닙니다. 그녀가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완전히 새로운 자성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전자 스핀을 나노 수준에서 정렬시키면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 직접 만져보시죠. 오세훈이 손짓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회전체 케이스에 닿았습니다. 진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지된 듯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6시간째 연속 가동 중입니다. 홍은재가 말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가까운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시겠습니까? 오세훈이 장비를 들고 와 모터를 비췄습니다. 화면은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합니까?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자원을 찾지 않았어요. 원리를 다시 썼죠. 그녀는 실험실 한쪽의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분필이 칠판을 긋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존 모터는 히토류 자석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버렸어요. 복잡한 도식이 칠판 위에 그려졌습니다. 스핀 배열, 양자 간섭, 자기장 증폭 구조. 약한 자기장이라도 일정 패턴으로 배열하면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자속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MIT에서도 칼텍에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홍은재가 노트북에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생산 라인에 이미 적용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에도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멈춤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리프리 즉 히토류 제로 시스템이 실제 산업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박서연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막았을 때 우린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날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5년 전부터입니다.
박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움직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그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리사, 이걸 좀 봐. 나는 카메라를 돌려 실험 장치를 비췄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돌아가는 모터, 초록빛 LED가 전멸하는 모습. 오 마이 갓. 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리프리 시스템이 작동하는군요. 이건 우리가 알던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뒤처졌어. 그때 오세훈이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기술은 단순히 모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 잠수함 추진 시스템, 심지어 우주선 추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군사적 변수였습니다. 나는 박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의장님이 첫 번째 외국인 방문자입니다.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리프리 모터는 여전히 무음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오직 녹색 LED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의장님,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미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미래는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에 쏟아부은 3년 수백억 달러의 예산, 수천 명의 인력.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답을 찾아버린 것이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내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항으로 가시죠? 유연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국발 뉴스 속보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스닥 사상 최대 폭락, 미 제조업 붕괴 위기, 긴급의회 소집,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한국 뉴스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수출 주문 폭주, 아리프리 기술, 해외 문의 쇄도, 세계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의장님,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과거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젠 인정할 때다.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걸. 하지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 특히 리커드 같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생명처럼 숨쉬는 도시. 세계가 멈춘 날에도 빛을 잃지 않았던 나라. 그건 단지 한국과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미래가 여기 있다. 박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6시간, 그 사이 미국은 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장님, 에단이 게이트로 달려나왔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손에는 서류 더미가 들려 있었죠. 청문회가 내일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언론이 난리예요. 차에 올라타자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조업 생산율 27% 폭락, 실직자 43만 명 돌파, 디트로이트 주요 공장 무기한 폐쇄.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의 실직자들이 카메라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방 속엔 여전히 하나의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에단, 실험실로 먼저 가자. 나는 짧게 말하며 코트를 집어들었다. 오늘 밤 반드시 검증해야 할 게 있어. 국립표준연구소에 도착했을 땐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긴급 호출을 받은 연구원들이 피곤한 눈으로 나를 맞았다. 이게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입니다. 나는 봉인된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히토류 없이 자성을 구현했다고요? 한 연구원이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안은 회의적인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2시간 후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믿을 수 없지만 진짜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히토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데 자성 수치는 네오디뮴 자석과 동일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한국이 해낸 것이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미래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상원 청문회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CNN, FOX, MBC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나를 향해 번쩍였다. 앨런 브룩스 의장. 청문회 의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의원님들, 한국은 히토류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리프리 기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의원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 기술 없이는 미국 제조업의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리커드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다. 의장! 그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울렸다. 지금 미국의 기술 패권을 한국에게 넘기자는 겁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패권은 이미 잃었습니다, 부의장님.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리커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한국 따위가 우리가 수십 년 쌓은 기술력을 한국 따위라고요? 나는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다. 그 한국 따위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상 가동 중입니다. 우리 공장들은 다 멈췄고요.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때 나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포스코, 삼성, 현대, 한국의 주요 공장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움직이고 불빛은 밤낮 없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들은 우리보다 5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을 찾을 때 그들은 원리를 바꿨습니다. 청문회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상원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충격과 굴욕이 뒤섞인 표정들, 마치 스스로의 무능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 같았다. 그때 매튜 하퍼 의원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의장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답했다. 한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리커드가 다시 소리쳤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분명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 기술을 전부 넘기라고 하겠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한국은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 오히려 협력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다. 합리적인 기술 사용료를 논의 중입니다. 나는 신중히 대답했다. 그때 마가렛 조 의원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의장님, 그렇다면 프로젝트 프리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간 수백억 달러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렸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짧고 단호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린 자원을 찾으려 했지만 한국은 원리를 바꿨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 그들은 하늘을 보고 있었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문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장님! 리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청문회 의장이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는 서류를 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이 주도했고 일본도 협상 최종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리커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동맹국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그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시죠. 바로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실시간 생산 지표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미국의 산업 지표는 붉은 선이 되어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한국의 수출 그래프는 푸른 곡선을 그리며 수직 상승 중이었습니다. 극명한 대조, 마치 두 나라의 운명을 시각화한 듯 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청문회 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승인할지 여부를. 그러나 리커드가 급히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표결 연기를 요청합니다.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결국 표결은 연기되었습니다. 정치적 자존심이 현실을 또다시 짓눌렀습니다. 미국의 미래보다 자존심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로 나왔을 때 리사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의장님.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를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곳에선 저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예요. 데이터를 무시하는 곳에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진실보다 정치가 더 큰 세상이었으니까요. 리사, 미안해.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그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의장님은 진실을 봤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제 선택만 남았죠. 과거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미래를 향해 헤엄칠 건지.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뒷모습이 외롭지만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한국계 과학자로서 진실을 알고도 외면당해야 했던 시간들.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를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브룩스 의장.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7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붉은 석양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영광의 상징이었던 탑이 지금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미국이 잃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진실을 인정할 용기, 그게 가장 큰 손실이었다. 한국 기술 도입 없이는 회생 불가능. 나는 보고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썼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였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절박함을 담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경고문이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또 한 번 현실을 이길 것이다.
미국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새벽 3시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문득 리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과거와 함께 가라앉을 건지 미래로 헤엄칠 건지. 그녀가 옳았다. 나 역시 이제 선택해야 했다. 무너지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 사이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분명 한국 상공의 별일 것이다. 세계가 멈춘 날에도 유일하게 빛났던 나라. 그들은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정치가 진실보다 크면 나라는 작아진다. 그게 내가 보고서 마지막 줄에 남긴 문장이었다. 그들이 과연 이해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워싱턴 시각 새벽 4시. 나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곧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술 포럼 생중계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의장님, 커피 드릴까요? 에단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고마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순 없지.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다. 생방송 시작까지 5분. 서울은 오후 5시 황금 시간대였다. 전 세계가 지켜볼 시간. 드디어 중계가 시작됐다. 코엑스 그랜드 볼룸이 화면 가득 비쳤다. 1500명의 청중이 객석을 가득 메웠고 CNN, BBC, HKTV 세계의 모든 언론이 그 자리에 있었다. 카메라만 100대가 넘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조명이 무대 위를 비췄다. 박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포항에서 보았던 그 침착한 얼굴.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아리프리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박서연입니다. 순간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커튼이 천천히 열렸다. 실제 생산 라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자동차 모터, 풍력 발전기, 반도체 장비.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마치 무대 위에 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이 모든 장비가 히토류 없이 작동합니다. 박서연이 라인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아리프리 시스템 덕분이죠. 청중이 술렁였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보려 했다. 그때 김도윤이 무대로 올라왔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수치들이 쏟아졌다. 전력 소비량, 생산 효율, 비용 절감률. 모든 지표가 기존 시스템을 압도했다. 에단이 숨죽이며 말했다. 이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이야. 그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바로 그때 화면이 전환됐다. 해외 검증 현장이 비쳤다. MIT, 옥스퍼드, 도쿄대, 그리고 칼텍의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저는 MIT 기술위원회 의장 로버트 김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동양계 미국인 교수가 차분히 말했다. 저희 팀이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인류 산업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순간 포럼장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전 세계가 그 한 문장을 듣고 있었다. 3일간 한국의 아리프리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 MIT 기술위원회 의장 로버트 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손에 든 서류를 들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한국은 기술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히토류 의존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다. MIT의 공식 인증 세계 최고 권위의 인정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제 한국은 인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화면이 다시 서울 현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홍은재가 단상에 올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지난 일주일간 기술 수출 문의가 71% 증가했습니다. 그녀가 그래프를 띄우자 숫자가 실시간으로 뛰기 시작했다. 34개국 35, 36. 현재 34개국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한국 산업 회복률은 64%에 달합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속에서도 말이죠. 이건 단 일주일 만의 성과입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다. 질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헌트 기자였다. 왜 이 기술을 이제야 공개한 겁니까? 더 일찍 공개했다면 세계가 멈추지 않았을 텐데요. 박서연이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담담하면서도 솔직했다. 그리고 세계가 이 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길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했다면 아마 무시당했을 겁니다. 이번엔 펑차이나 데일리 기자가 일어났다.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답했다. 우린 대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원할 뿐이죠. 중국도 아리프리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히토류는 그들에게도 유한한 자원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의 여유였다. 그때 유럽연합기술위원회 의장 에바 마르티네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전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공식 서류를 들어보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대표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서명식이 즉석에서 진행되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그건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의장님, 에단이 낮게 속삭였다. 우리만 빠지고 있어요. 완전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미국만이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때 박서연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발언을 이어갔다. 아리프리는 한국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공동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우린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발전시킬 겁니다. 청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립박수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건 경탄이자 안도였고 희망이었다. 그 순간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창이 떴다. 코스피 실시간 지수 3800포인트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브룩스 의장님이시죠? 갑자기 내 이름이 들려왔다. 카메라가 박서연을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켜보고 계신 거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향해 있었다. 미국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내밀고 있었다. 승자의 오만이 아닌 진정한 관대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빈 사무실, 어둠 속의 노트북 화면을 향해 손뼉을 쳤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박수는 진심이었다. 의장님? 에단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에단. 네, 의장님. 보고서를 다시 써. 더 강하게. 이번엔 세계가 듣게. 무슨 내용으로요? 에단이 되물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조용히 대답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걸 명확히 적어.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오늘 아침 회의 전에 반드시. 모니터 속 서울은 여전히 뜨거웠다.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었고 박서연은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김도윤과 홍은재가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속보가 연달아 화면 아래로 흘러내렸다. 일본, 한국과 아리프리 기술 협약 체결. 중국 긴급대책회의 소집.
나스닥 한국 관련주 폭등, 인도 기술 도입 공식 요청, 세계가 재편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벽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마치 세상 질서의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의장님, 에단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박서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늦지 않았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그날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기술의 패권은 독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유에서 나온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한 새로운 리더십이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그리고 실질적인 리더십. 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제 그 흐름에 합류해야 했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아침 7시 대통령 집무실의 문이 열렸다. 대통령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눈밑이 짙게 꺼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브룩스 의장 앉으시죠. 짧고 무거운 인사였다. 방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차라 콜린까지. 모두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잔이 6개나 놓여 있었다. 어젯밤 한국 발표를 봤습니다. 대통령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우리만 고립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대통령님. 나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라니? 국무장관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이미 유럽연합과 일본이 계약을 맺었소. 우린 꼴찌가 됐잖아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뒤처집니다.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었다. 어제 하루 손실이 2천억 달러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통령이 나를 바라봤다. 의장의 제안이 뭡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켰다. 프로젝트명 에일리언즈 4 아리프리. 화면에 로고가 떴다. 미국의 별과 한국의 태극 문양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두 나라의 국기가 한 프레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학습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리고 진화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차라 콜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 프레임은 단순한 기술 협약이 아닙니다. 신뢰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기술뿐 아니라 태도, 접근, 그리고 겸손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물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들은 이미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어갈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과 생존이 맞부딪히는 찰나의 공기.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이 세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되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킵니다. 나는 슬라이드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원리를 바꿨지만 우리는 그걸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습니다. 텍사스 플랜트 하나만 해도 한국 전체 생산 규모보다 큽니다. 국방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군사적 함의는 뭡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리프리 기술은 차세대 무기 체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걸 놓치면 군사 우위도 잃습니다. F-35, 이지스함, 핵잠수함 모두 구식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왔다. 대통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중국이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통화했다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국무장관이 숨을 삼켰고 재무장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중국까지.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거군.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다. 리서. 나는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입니다. 수신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장님, 지금 백악관이시죠? 그래, 리사. 무슨 일이야? 방금 한국 정부와 통화했어요. 뭐라고? 그들이 미국을 기다리고 있대요. 특별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별 조건? 하지만 오늘까지만 유효하대요. 내일이면 중국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돌아섰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려 있었다.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이 특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집무실은 정적에 잠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대통령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발표를 준비하세요. 오늘 오후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말이 없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미국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기자석을 가득 채웠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시작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려는 찰나였다. 잠시 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팬소리가 쉼없이 이어졌다. 나는 단상 옆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단상 위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국은 한국의 아리프리 기술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이건 배우고 함께 발전하려는 약속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하지만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다. 우린 오늘 선택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을, 경쟁보다 협력을,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를.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기자는 놀란 듯 숨을 삼켰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중심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있었다.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변인 스티브 모건이 연단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곧 브룩스 의장님의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나를 향했습니다. 순간 긴장이 밀려왔지만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일리언즈 4 아리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전면적인 기술 협력에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고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이건 미국의 패배 인정입니까? CNN 기자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진정한 강국은 배울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번엔 FOX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그리고 투자입니다. 나는 준비해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는 48억 달러입니다. 숫자가 언급되자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고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화상 연결 시작. 자막이 떴고
곧 박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 옆에는 김도윤과 홍은재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브룩스 의장님,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순간이었죠. 나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 박사님, 미국은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우리도 미국의 대량 생산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석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문을 나섰을 때 복도에는 여전히 기자들과 참모들이 북적였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치는데 에단이 달려왔습니다. 의장님, 월가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200포인트 상승했어요. 화면 속 그래프는 급등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환호하고 있었다. 투자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그날 저녁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의장님, 복귀하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희망을 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미공동실무팀이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리사는 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사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한국의 기술을 미국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겁니다. 회의가 시작됐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미국 연구진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우리 전력망 구조와 호환이 어려워 보이는데. 미국 엔지니어가 도면을 가리켰다. 그럼 이렇게 수정해보죠. 김도윤이 펜을 들고 도면 위에 새로운 구조를 그렸다. 그가 직접 미국까지 와 있었다. 협력이 실제로 시작된 것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 대결이 아닌 대화.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에단이 급히 들어왔다. 의장님, 유럽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유럽연합, 미국식 협력 프레임 채택 검토. 우리의 결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세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래를 선택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워싱턴의 야경은 오랜만에 평화로워 보였다. 불과 며칠 전의 절망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다. 이메일 한 통 발신자는 박서연이었다. 메일 제목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의장님, 이제 진짜 함께입니다. 의장님, 한 달 후 포항에서 합동시연회를 열면 어떨까요? 박서연의 메일은 간결했지만 따뜻했다. 한미가 함께 만든 첫 작품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제안이었다. 협력의 결실을 세상에 보여줄 순간이 드디어 오는 것이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나는 그렇게 답장을 쓰고 한 문장을 더 덧붙였다. 늦게 배웠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다가가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어딘가에서 박서연도, 김도윤도, 홍은재도, 그리고 리사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지.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기술의 패권? 그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건 협력의 시너지뿐이었다. 나는 스스로 되뇌었다. 늦게 배웠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다. 그건 내 새로운 신조가 되어 있었다. 제네바 국제기술청 회의장, 2024년 10월 9일 오전 9시. UN 산하신기구 UNTAUNITED 네이션즈 테크놀로지 어소러티 특별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원형 회의장은 이미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다. 194개국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참석률이었다. 의장님, 준비되셨나요? 리사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그녀 역시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연설문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진실을 말할 차례야. 타종 소리가 울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짧은 울림이 회의장 전체로 퍼졌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멎었다. 제73차 UNTA 특별총회를 시작합니다. 의장인 스위스 대표 안드레 르몽이 선언했다. 오늘의 안건은 아리프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입니다. 회의장 앞줄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다. 박서연, 김도윤, 홍은재. 그들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났다. 먼저 미국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드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브룩스 의장, 연단으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200개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연단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이크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원고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원고를 읽을 날이 아니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내 목소리가 웅장한 회의장 안을 울렸다. 저는 오늘 고백과 사과 그리고 감사를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미국 대표가 사과를? 전례 없는 일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2주 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세계는 멈췄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시선을 천천히 돌려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다. 박서연이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때 우리 위원회의 리사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세계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걸.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리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그녀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리커드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다. 리사 최 박사님.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순간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제야 나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엔 한국 대표단 쪽이었다. 박서연, 김도윤, 홍은재. 그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박서연 박사님.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혁신이었고 통찰이었으며 무엇보다 지혜였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린 자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리를 바꿨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 유카 오자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존경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이어서 선언했다. 미국은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의 아리프리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한두 명이던 박수는 점점 커져 결국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미국은 제안합니다. 아리프리를 UNTA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하고 전 세계가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안드레 르몽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갔다. 찬성 190, 반대 4.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아리프리 기술은 UNTA 공식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엄숙히 선언했다. 표준 코드 REFR1.
회의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된 것이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한승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한국은 오늘 발표합니다. 아리프리 기술이전 펀드를 설립하겠습니다. 규모는 100억 달러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개발도상국은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다. 안드레가 서명식을 선언했다.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까지 총 34개국이 즉시 서명했다. 일주일 내에 100개국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레가 발표하자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하얗게 쏟아졌다. CNN은 실시간 자막을 띄웠다. 역사적 순간 세계가 하나가 되다. 서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던 길, 박서연이 다가왔다. 브룩스 의장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나는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요. 그때 리사가 다가왔다. 눈가가 아직 붉었다. 의장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 말에 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박서연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세 나라의 과학자가 하나의 미래를 향해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오늘 인류는 기술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을.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 두 여성 과학자가 함께 만든 달이었습니다. 세계를 비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용기와 지혜였죠.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팀을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아리프리에 대해 묻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술로 정말 히토리오 의존을 끝낼 수 있습니까? 인도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증명했습니다. 김도윤이 자신있게 답했죠. 우리 아프리카에도 가능할까요? 이번엔 케냐 대표의 질문이었습니다. 홍은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나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힘이 아니라 기술로, 욕심이 아니라 지혜로, 그리고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그날 밤 제네바의 호텔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과거의 오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미래의 동반자를 얻었다. 한국은 기술의 표준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력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리사가 옳았다. 박서연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이 옳았다. 기술의 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오직 겸손과 협력의 힘뿐이다. 2024년 10월 9일 REFR이 표준 만장일치 가결. 한국 세계 표준 승인국.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네바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멀리 알프스 산맥이 달빛에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세계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리프리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태극기가 떠오른 날, 세계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날, 그날은 2024년 10월 9일이었다. 1년 후 2025년 10월 13일 나는 다시 포항을 찾았다. 이번엔 비밀 방문이 아니었다. 미국 대표단 30명과 함께였다. 대형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도착했을 때 햇살 아래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의장님, 저기입니다. 리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리프리 글로벌 센터. 간판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1년 전 연구소였던 이곳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리프리 생산 단지가 되어 있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 입구부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브룩스 의장님, 오랜만입니다. 정문 앞에서 박서연이 반가운 미소로 맞이했다. 1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박사님도 건강해 보이네요. 나는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그 옆에는 김도윤과 홍은재도 있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 한 명 더 서 있었다. 한수민입니다.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올해 입사한 신입 연구원이에요. 의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21~22살쯤 되어 보였다. 눈빛이 또렷했고 그 안엔 희망이 가득했다. 한수민 연구원은 우리의 미래예요.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소개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합류했죠. 벌써 특허를 2개나 냈습니다. 한수민이 수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새로운 세대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박서연이 앞장섰다. 유리돔으로 된 통로 너머 미래의 산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이어지고 있었다. 천장의 높이는 30m는 되어 보였고 빛은 반사되어 유리 바닥 위에서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완전 자동화예요. 김도윤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공정을 관리합니다. 사람은 감독만 하죠. 말 그대로였다.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검수했다. 정밀하게 계산된 동작들, 그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다. 공기 중의 울림도 기계음도 거의 없었다. 조용함조차 기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일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전기차 모터 10,000개, 풍력 발전기 100대, 반도체 장비 1000대입니다. 홍은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답했다. 전 세계 수요의 30%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한국이 이제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중앙 관제실로 이동하자 벽면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졌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다. 온도, 진동, 에너지 효율, 생산 속도, 분량률, 모든 것이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분량률이 어떻게 되죠? 리사가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0.02%입니다. 한수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0,000개 중 2개 정도예요. 그것도 대부분 포장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흠집입니다. 경이로웠다. 미국의 최고 수준 공장도 2%는 넘었다. 이건 인간이 이룬 완벽에 가장 가까운 수치였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나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게 답이에요. 멀리 유리 건물 하나가 보였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건물은 연구동이었다. 우린 만드는 것보다 연구에 더 투자해요. 박서연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매일 원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죠.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산보다 연구, 결과보다 원리. 한국이 강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 공장 투어가 계속되었다. 곳곳에 REFRE S&TM이라는 표식이 보였다. 1년 전 실험실에 붙어있던 이름이었다. 이제는 산업 현장의 표준이 되어 있었다. 여기가 제일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박서연이 안내한 곳은 교육센터였다.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자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한쪽 강의실에서는 영어, 다른 쪽에서는 아랍어, 또 다른 쪽에서는 스페인어가 들렸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배우는 사람의 표정. 지금까지 60개국에서 3,000명이 다녀갔어요. 김도윤이 설명했다.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 산업에 적용하는 거죠. 무료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있었다. 함께 성장한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공장이 한눈에 보였다.
기계가 돌아가지만 소리가 없는 풍경. 묘하게 평화로웠다. 박사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히토류를 잃으면 멈추는 세상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죠? 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린 자원을 캐지 않았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원리를 캐냈죠. 단순했지만 그 안엔 모든 답이 있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게 울렸다. 우린 땅을 파는 대신 하늘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찾은 거죠. 그때 한수민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희 연구실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어요. 뭔데요? 리사가 물었다. 원리는 무한, 자원은 유한. 한수민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게 저희 철학이에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이 시대의 방향을 완벽히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어 회의실로 이동했다. 창밖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포항의 하늘 위로 은빛 구름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걸. 한미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죠. 회의실 중앙의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년간 미국 공장 전환율 89%, 생산성은 130% 증가했습니다. 애단이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실직자 40만 명이 재고용됐고요. 뒤이어 홍은재가 덧붙였죠. 한국은 기술 수출로 작년 대비 GDP가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일자리는 5만 개입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협력의 결과, 함께 이룬 성과가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한 문장을 천천히 적었죠. 기술의 패권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본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년 전에도 보았던 풍경이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그땐 의심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박서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여기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샘플을 조작이라고 의심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박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죠.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그때 창밖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민도 그들 사이에 있었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박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하죠.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 노을이 질 무렵 리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의장님, 1년 전과 모든 게 달라졌네요. 나는 창밖의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계가 바뀌었어. 한국이 바꿨지. 아니에요.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꾼 거예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모두가 함께 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눈 인류의 선택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항의 공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단순한 산업의 불빛이 아니라 아리프리 시대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세계가 멈췄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모든 나라가 흔들렸지만 한국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죠. 5년 전부터 준비한 자원 대신 원리로 향하는 길. 그리고 1년 후 2025년 10월 13일 세계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아리프리의 세계. 처음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데이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향 없음 0%. 그 수치를 보고 나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원은 한계, 원리는 무한, 패권은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은 대결이 아닌 협력.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가르친 교훈이었고 우리가 배운 미래의 철학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하늘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져 갔죠.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땅, 작지만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